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12번째 시간 오늘 로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오늘부터 총 3시간 동안 공부를 할 거예요. 그중에 로마의 제일 앞부분 오늘은 로마 시기 중에도 공화정 로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정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로마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공화정 로마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공화정 로마의 피크이자 내리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은 보통 두 가지 상황들이 씁니다. 일단 현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인 것처럼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죠. 그래서 도시 로마를 가리킬 때 보통 로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역사에서 쓰는 그죠? 로마 제국, 고대에 있었던 로마 제국을 우리가 가리킬 때 로마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는지를 잘 구별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고대 로마 제국이라고 한 나라도 사실 결국에 출발할 때는 작은 도시 국가였던 로마에서 출발을 한 거니까요. 뭐 도시 로마라고 하는 말은 뭐 크게 뭐 다른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로마라고 하면은 뭐 유명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죠. 좀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유출할 수 있나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리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이나 집단에 가면은 거기만의 룰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 이제 로마의 문화할 때 공부를 할 텐데 굉장히 많은 국제적인 길들이 다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 통했고요. 그다음 또 이 말 자체는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거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이거?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라고 하면은 어, 여러 가지 속담들도 들어본 것들도 있을 정도로 상당히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로만 들었던 그 로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 하면은 뭐 이런 건축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대 로마를 이제 미니어처로 표현하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이 정도의 문명을 이루고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마의 역사에 대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거 궁금하다고요? 길쭉한 거 다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게요.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처음에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에서 이야기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를 건국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전설 속의 두 명의 형제예요. 우리나라 전설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에 곰과 관련된 건국 신화가 있다면 로마의 건국 신화는 늑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로물루스와 레무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이 두 명의 형제가 기원전 8세기경에 이제 로마를 건국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늑대를 로마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네들의 상징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보면 로마의 축구팀에 보면은 상징 마크로 이렇게 늑대가 빡 박혀 있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뭐 재미로 같이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말한 것처럼 로물루스와 레무스 형제가 처음에 로마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8세기경에 처음에 로마를 건국하는데 그때는 뭐 대제국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조그만 도시국가, 작은 도시국가에서 출발을 했고 여기서부터 영역을 조금씩 수백 년에 걸쳐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로마 되겠습니다. 정말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대제국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로마의 정치 스타일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로마도 완전 초기에는 다른 국가들이랑 비슷하게 왕이 있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왕이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왕정이라고 부를 거예요. 왕이 정치를 담당하는 거. 자,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땐 로마도 어떻게 되냐? 재정으로 넘어갑니다. 재정은 황제가 권력을 갖고 정치를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재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할 로마의 초창기는 왕정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무엇이냐? 공화정이라고 부르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 공화정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군주정의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한 사람이
모든 주권이나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과 주권을 여러 명들이 다 나누어 갖고 있는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한 명의 군주 없고요, 왕도 없고요, 황제도 없는 체제를 우리가 공화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의 뜻을 굳이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공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화목하게 정치한다. 공동으로 권력을 나누어서 화목하게 정치한다. 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공화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주인이 되면서 공화국. 어떤 한 명에게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여러 명에게 권력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 초창기에는 로물루스와 같은 왕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로마의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이제 그 권력을 가져오게 됩니다. 귀족은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명이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치 권력을 나누어 갖는 체제인 공화정 체제가 로마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로마 공화정의 여러 기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초창기의 공화정 시기에는 귀족들이 권력을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귀족들이 공화정에서 어떠한 기구들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나갔냐? 첫째, 원로원을 들 수 있습니다. 자, 로마의 원로원은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최고 회의였어요. 로마의 각종 중요한 중대사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의가 바로 원로원 회의였습니다. 원로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떠한 집단에서 상당히 경험을 갖고 있고 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도 원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들, 경험 많고 가문이 좋은 그런 로마의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원로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로원은 수백 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하나로 모이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로마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로마에서는 집정관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의 최고 관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점, 로마의 집정관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입니다. 왜? 한 명으로 뽑으면 그 사람에게 너무나 막강한 권력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두 명을 뽑아서 권력을 나누어 가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기도 길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임기는 1년으로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한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을 로마라고 하는 국가에서는 공화정 초기부터 굉장히 견제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테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평민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평민들의 정치 참여 욕구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민들도 귀족과 더불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건 귀족과 관련 있는 거라면 이번엔 평민과 관련 있는 정치기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곳,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평민회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뭐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요. 평민들끼리 회의를 해서 조금 이따 배울 호민관을 선출을 하기도 합니다. 자, 호민관은 무엇이냐?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이름만 딱 놓고 보면은 보호하는 거예요. 누구? 백성을 보호하는,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입니다. 자, 아무리 평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귀족과 평민은 솔직히 레벨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귀족이 더욱더 강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귀족들로부터 평민을 보호하기 위해 호민관이라고 하는 독특한 제도를 둔 거예요. 자, 호민관은 뭐 하는 애들이냐?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입니다. 말 그대로. 자, 이 호민관은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권한이 있어요. 무슨 권한이 있었냐? 원로원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원로원은 로마 최고의 회의기구예요. 근데 이 회의기구에서 귀족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땅땅땅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호민관이 그거는 아니야.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결정한 그 내용은 평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때문에 나는 거부하겠어. 라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엄청난 그런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되면은 또 원래는 두 명의 귀족을 로마에서 모두 집정관 두 명을 모두 귀족에서 선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귀족 한 명, 평민 한 명 뽑을 정도로 서로 귀족과 평민이 견제와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서로 파트너가 되어서 공화정을 이끌어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결국에 이러한 튼튼한 공화정 체제를 바탕으로 로마는 미친 듯이 성장을 할 수 있었고요. 기원전 8세기의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했던 로마는 기원전 5세기경에는 해안가 지역으로 확장을 되게 되고요. 결국 기원전 3세기 정도 가게 되면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는 그러한 꽤 큰 나라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어요. 그럼 그 다음 과제는 어딜까요? 그죠?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욕구가 생길 겁니다. 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로마, 이제 이탈리아 반도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었습니다. 바로 먼저 이 이탈리아가 툭 튀어나와 있는 이 지중해 세계를 먼저 장악했던 바로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중해 강대국과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싸움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바로 포에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로마랑 카르타고랑 싸우는데 왜 이름이 포에니 전쟁인가요? 너무 생뚱맞은데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해주자면 이 지금 지중해 세계에서 넓은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국가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카르타고라는 국가는 원래 뭐였냐? 바로 우리가 4대 문명할 때 곁다리로 공부를 했었던 페니키아 애들이 해상 무역을 하면서 만들었던 식민 도시입니다. 그래서 페니키아가 만든 카르타고랑 전쟁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페니키아가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요. 포에니키아 뭐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포에니키아가 만들었던 식민지인 카르타고랑 싸웠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 우리가 페니키아도 이번 시험 범위니까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해상무역과 표문자, 알파벳의 기원 이런 이야기를 했었네요. 자,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약 100년 정도에 걸쳐서 크게 3번 맞붙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간단하게 써 있는데 이 이야기가 또 워낙 재미있다 보니까 사실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한번 조금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싸움입니다. 첫 번째 싸움. 로마는 끊임없이 바다 쪽으로 나오려고 하고요. 먼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카르타고는 그것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둘 사이의 갈등이 어디서 폭발하게 되냐? 바로 카르타고와 로마 사이에 있는 이 시칠리아 섬에서 터지게 됩니다. 결국 이 둘은 이 시칠리아 섬의 영향력을 누가 행사할 것인가를 두고 한판 맞붙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이 첫 번째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원래 목표로 했던 시칠리아 섬은 물론 코르시카 섬이랑 사르데냐 섬까지도 장악을 하게 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섬 이름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안 외워도 좋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쟁을 해야겠죠. 이대로 물러나면 안 되겠죠, 카르타고가. 자, 카르타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반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로마를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자, 이때 카르타고 일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여기가 카르타고의 본거지고 우리가 이 땅을 빼앗겼으니까 막대한 그런 대규모 해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카르타고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뒤쪽을 뺑 돌아서 공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선생님, 뭐 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로마 애들이 이 정도는 뭐 다 대비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왜냐? 이쪽은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쪽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알프스 산맥이 있습니다. 지금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 이거 하얀 거 보이죠? 다 모르겠어요? 네, 눈이에요. 이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공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카르타고 사람들이 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카르타고의 전설적인 장군인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래서 한니발, 이 사람도 그 역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혹은 역사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위대한 정복자 이야기를 하면 꼭 한 4손가락 정도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던 한니발, 자기가 이끌고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급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죠? 뭐가 있어요? 그죠? 코끼리가 있네요. 그죠? 자, 카르타고에서 또 유명한 거는 뭐 주력 부대는 아니지만 전투 코끼리 부대를 운용했다는 게 또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로마에는 코끼리 같은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전투 코끼리를 운용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약 한 50마리 정도의 코끼리를 데리고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해요. 물론 알프스 산맥 넘는 과정에서 코끼리 막 미끄러워서 막 떨어지고 막 코끼리 얼어서 죽고 막 이래가지고 한 반 정도는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래도 코끼리를 처음 보는 로마 군 입장에서는 뭐 코끼리 부대 나타나면 뭐 깜짝 놀랄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그냥 말 탄 사람과 그냥 일반 보병이 싸웠을 때 말 탄 사람이 당연히 이긴다라고 했는데 근데 코끼리는 얼마나 커요, 그죠? 코끼리가 막뿌 하면서 막 무서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무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쭉 와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이탈리아 반도 곳곳을 그냥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한니발은 멀리서 왔고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도시의 방어력이 굉장히 강했고 그 다음에 알프스를 넘는 과정에서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높은 성이나 강력한 방어를 부실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직접 공격하지는 않고 대신 이탈리아 반도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로마의 마을과 도시들을 전부 다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위일 수도 있어요. 자, 당시에 로마와 카르타고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 전쟁, 포에니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국가들이 보고 있었는데 한니발은 이렇게 로마의 곳곳을 파괴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는 아직 지중해의 리더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지중해에서 제일 강한 나라다. 그러니까 로마 편 들지 말고 너네 그냥 가만히 있어. 우리가 로마 부셔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로 한니발이 얼마나 전쟁을 잘했냐 하면은 한나이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전투 이름까지 몰라도 돼요. 자, 이 전투에서는 4만 명의 카르타고군이 2배가 넘는 약 8만 명의 로마군이랑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르타고군이 대승을 거둡니다. 무려 로마군 5만 명이 하루아침에 증발을 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의 2명의 집정관 중에 1명이 이때 사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주변에 있는 수많은 동맹시와 동맹국들이 이때 로마에게서 등을 돌리고요. 진짜 로마 사람들도 이러다가 로마가 망하는 게 아니야? 라고 정말 걱정할 정도로 정말 위기에 빠졌던 순간이 바로 이 전투였습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그냥 정상적인 방법을 한니발이랑 싸워서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로마가 이기기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니발이랑 싸우면은 쟤 너무 싸움을 잘하는데 그렇다고 안 싸울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좋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전략을 취했냐? 첫째, 지금 카르타고는 먼 길을 와가지고 로마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카르타고의 본국의 방어는 약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어떠냐? 그래, 니들이 우리 집 공격해? 그럼 우리도 니들 집 공격한다. 라고 하면서 카르타고의 본국을 공격하는 그러한 전력을 펼칩니다. 참 대단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본국을 공격한다고 치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지금? 한니발이 알프스 산맥 넘어와가지고 로마를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이거는 지구전을 펼칩니다. 무슨 말이냐? 한니발이랑은 정면 승부를 안 하는 거예요. 한니발이랑 싸우면은 약간 싸우고 패배해서 물러나고 한니발이 이 지역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한니발은 지금 계속해서 로마의 이곳저곳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운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했을 때 다시 뺏겼던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다시 뺏겼던 땅을 점령하고 한니발이 이동하면 또 뺏겼던 땅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한니발이 어떻게 보면 꼬리를 무는 거죠. 정면으로 승부하기는 어려우니까 계속해서 땅을 일시적으로 빼앗기지만 그거를 회복하고 해서 쫓아가면서 시간을 끄는 전략을 펼친 거예요. 이곳은 어쨌든지 간에 로마의 앞마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먼 곳을 이동해온 카르타고 군이기 때문에 시간은 로마의 편이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결국에 카르타고 본국에서 있었던 결정적인 전투에서 로마가 승리를 하게 되고 2차 포에니 전쟁 역시 로마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차 포에니 전쟁은 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미 2차 포에니 전쟁에 승리함으로써 이미 막대한 영토와 막대한 세력을 가졌던 로마가 마지막으로 카르타고를 완전 작살내기 위해서 실시했던 게 3차 포에니 전쟁이고요. 3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 한때 지중해를 호령했던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는 이 3차 그리고 100여 년에 걸친 포에니 전쟁의 결과 지중해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초록색이랑 주황색이랑 전부 다 로마의 영토입니다. 어때요? 정말 많은 영토를 차지했죠.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냐?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다. 자, 지중해가 어때요? 마치 로마의 앞마당에 있는 호수처럼 로마의 영토 안에 들어와 있는 형국이 되었죠. 그만큼 로마가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 지중해 전체에서 최고의 국가가 되었다. 기원전 8세기 작은 도시 국가에서 시작했던 로마가 야금야금 커져서 마침내 지중해 전체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에니온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최고의 라이벌이었던 카르타고를 꺾었던 로마, 이후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생각하기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잘 나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의 공화정의 역사는 정점을 찍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오히려 내리막을 걷게 돼요. 자, 그 이유를 보통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 전쟁을 오래 하다 보니까 로마의 토지가 황폐화가 돼요. 자, 둘째,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귀족들은 점령한 지역에서 데리고 온 노예를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토지를 차지하고 대농장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노예를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는 이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을 로마 말로 뭐라고 부를 거냐?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라티푼디움에서 귀족들은 노예를 이용해서 많은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토지가 황폐화됐기 때문에 일반 농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또 정복한 지역에서 값싸게 곡물들이 유입해 들어오니까 힘들게 농사 지었던 농민들도 그 값싼 곡물이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결국에 일반 농민들, 일반 평민들, 로마의 주축을 이루었던 사람들은 농민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자영농, 스스로 자기가 자기 땅 조금 있는 거 간신히 농사 지어서 살던 이 힘든 사람들 어떻게 된다? 다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로마의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세력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어요. 첫째는 귀족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평민이었어요. 농민에 해당되는 평민. 이 귀족과 평민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원로원과 평민의 집정관과 호민관 같이 두 개가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그 균형을 바탕으로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축 중에 하나, 지금 평민이 몰락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곧 뭐다? 로마 공화정의 몰락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포에니 전쟁 이후에 로마의 공화정은 붕괴되고 쇠퇴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평민이 몰락한다. 평민이 망해간다. 평민이 살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누가 나와야 되죠? 공화정에서. 맞아요. 평민을 보호하기 위한 관리였죠. 누구? 호민관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 되겠습니다. 둘 다 직업은 호민관이고요. 자,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들의 개혁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 첫 시간이었어요. 자, 오늘 뭐 포에니 전쟁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첫째, 공화정의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되고요. 로마 공화정 같은 경우에는 귀족과 평민이 균형을 이루었다. 귀족의 최고 회의였던 원로원, 그 다음에 최고 관리였던 집정관, 평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평민회, 평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호민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개념을 잘 익혀두셔야 되고요. 그 과정 덕분에 도시국가였던 로마는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마침내 지중해를 장악할 수 있었다. 지중해를 장악하는 과정에서는 우리는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카르타고라고 하는 국가가 로마와 싸웠다. 뭐 한니발, 알프스 산맥을 넘어와서 이탈리아를 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코끼리 타고 댕기더라.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아마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포에니 전쟁의 결과 토지가 황폐화되고요. 값싼 농작물들이 들어오고 귀족들은 대농장에서 노예로 농사를 지으면서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이는 곧 공화정의 몰락을 불러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친구들.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그라쿠스 형제부터 이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